안녕하세요. 이현용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칭이긴 한데요. 전도사들의 세상 엿보기에서 줄여서 전세기. 네, 그래서 지금 젊은 3명의 전도사들이 모였습니다. 젊나요? 젊다고 해야죠. 대체적으로 젊죠. 그럼요. 대체적으로 젊어요. 제가 평균 연령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분씩 소개. 예, 저는 박현준 전도사고요. 지금 경기도 군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학교는 국제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이 세 남자 중에 젊은 피를 맡고 있는 김병현 전도사입니다. 젊다고 말하지만 어느덧 30살 초반입니다. 저 또한 국제신대 지금 재학 중에 있고 서울 소재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3명이서 모여서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런가요? 저도? 네. 전 제 채널인데. 그렇군요. 네, 저는 이주연 전도사이고요. 저는 지금 그 강서에 있는 교회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건 뭐예요?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 성서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했고요. 졸업한 지는 좀 됐는데 목산수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감사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세상 엿보기를 시작할 건데, 저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뭘까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네. 어떤 거죠? 버니썬이죠, 버니썬. 요즘 버니썬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도 이슈가 되고 또 젊은 연예인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라 그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또 그 또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신학적으로 접근해보고 또 어떤 그 신앙적인 눈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니썬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그냥 클럽에서 일어난 소소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폭행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고 또 그 안에 성범죄, 또 탈세, 공권력과의 유착 등등의 2019년도 대한민국의 민낯을 들어볼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 버니썬 문제는 지금 그 뉴스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승리의 문제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뭐 YG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정준영의 그 동영상 몰카죠, 몰카. 몰카 동영상. 몰카 동영상에 대한 그 문제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될지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 정준영이죠. 네, 정준영이죠. 저랑 이름 똑같습니다. 전이 아니라 정준영이에요. 정준영. 그렇죠. 정준영인데 발음이 그분이 1박 2일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 정준영을 1박 2일을 보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알아요? 알죠. 뉴스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초등학교 애들 다 인터넷 하잖아요. 우리 아들 뭐 모르나? 근데 민망해요, 진짜. 민망한 거야 이게. TV에 나오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안다는 게 세상이 정말 이렇게 타락했나?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러웠다. 우선은 저는 그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이야기에 제가 그 블로그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정준영이 지금 비슷한 이 사건이 이번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2016년으로 예, 알고 2016년 있는데.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여성분이 고소를 했죠.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합의가 돼가지고 무마됐는데 그 일로 1박 2일에서 하차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3개월인가 얼마 안 돼서 그 1박 2일에서 굉장히 그 뭐죠 그 모든 걸 용서한 듯한 네. 그리고 그 대중들에게 어떤 정준영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걸로 네. 기획해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다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복귀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좀 놀랐어요. 예,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거였어요. 1박 2일도 이 문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닝썬까지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아니 정준영 사건에 대한 2016년 당시에요? 왜냐면 그때 또 그거는 문제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 나오는 거였으면 그들 안에서 제작진이나 이 출연진들이 몰랐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무마시켜서 다시 복귀시켰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게 사건이 터진 거라 저는 1박 2일 제작진부터 죄송하죠. 그 PD 이름이 나영석 아니요, 지금은 PD인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좀 일말의 어떤 책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예. 그 1박 2일 그 PD 그 제작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요즘 추세를 보면 예. 모든 방송 프로그램도 사실 그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서 복귀를 굉장히 빨리 해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방송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것이 더 개탄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시 됐던 제가 왜 그걸 문제시 삼았냐면 이게 성범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준영이 전에 그 몰카 찍어서 몰카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그 동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도 문제가 됐는데 그 다른 어떤 문제로 그 연예계 은퇴했던 사람들이 복귀할 땐 굉장히 어렵게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들이 복귀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대중들의 어떤 평가, 대중들의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은 좀 그 사회적 전반적으로 좀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범죄도 성범죄적으로 예. 저는 너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이버나 포털이나 어떤 사이트를 보더라도 그 메인에 막 자극적인 게 뜨잖아요. 예, 그렇죠. 눌러봤죠. 왜 눌러봐요? 자, 하여튼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걸 다 보고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음란한 시대면서도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두 전도사님들한테 이 정준영 사건에 대해서 보실 때 예. 어떤 부분에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 생각은? 저는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자체가 도덕과 윤리가 이제 무너진 그래서 성적으로 더 타락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불감증을 갖고 있는 시대다. 이것에 대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데 문둥병자가 자기 막 팔다리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듯이 이렇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TV 제작자, PD들도 그러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정준영 그분이 카톡방을 단톡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톡방이라는 건 사실 이게 지금 정준영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잘못한 거란 말이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봐서 이건 굉장히 불법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에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를 했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어떤 같은 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잘못을 누가 함부로 올리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누가 내가 몰카 찍었어 볼래 하고 누구한테 올려요. 그러니까 올릴 만한 사람, 그걸 받아줄 만한 사람이니까 올린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에 어느 정도 공조를 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그렇죠. 방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카톡 그 내용을 봐도 어떤 걸 찾는 그 요구가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받아주니까 이거 던지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죄가 또 특히 성적인 죄가 퍼져서 이제는 불감증의 세대다. 이런 문제점이 여기에 중심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죄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영상을 찍은 것이 문제인가. 서로 커플끼리 합의해서 찍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많나요? 죄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세 번째 문제는 죄송한데요. 편집해야 되는데 혹시 찍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거 올립니다. 편집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찍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이거 약간 변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사님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 준데 이게 네. 그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어디서부터 죄로 네. 볼 것인가에 대한 그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하신 네. 말씀 마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겁니다. 유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혼전 순결, 두 번째는 영상을 찍은 것 자체, 세 번째는 유출에 대한 문제인데 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볼 것이냐. 근데 당연히 교회에서는 이 혼전 순결, 이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귀면 사랑하면 성관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 우리끼리 합의하에 영상을 찍은 것까지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어떻게 그것을 카톡에 공유할 수 있느냐, 유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것을 많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댓글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왜 찍냐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왜 유출하느냐가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죄 혼전 순결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는 죄가 도미노처럼 쓰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마저 사람들이 지금 인정해버리고 가볍게 여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죄가 점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야 할 것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볼 것인가, 죄를 볼 것인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이제 이야기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역자들이니까. 성경에 혼전 순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나요, 혹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전 순결에 대한 근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제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네. 근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화가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행위 자체가 생육화가 번성하는 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낙태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피임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그런 주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조정하는 거죠. 이번 3년 동안 난 성관계를 하겠지만 나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3년 뒤에 우리 갖자. 피임을 3년 동안 해서 마치 4년째 내가 맘만 먹으면 아이들을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피임 자체가 죄다. 그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어떠한 주심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라는 것을. 이게 지금 여기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제 질문에 핀트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좋은 말씀 같아요. 좋은 저는. 말씀이긴 한데 예리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네. 대부분 이걸 듣는 분들이 성인 분들이라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자연 피임이 있습니다. 배웠나요? 난 처음 배웠죠. 자연 피임은 무엇이냐면 여성분들이 마법에 걸리고 마법이 풀린 순간 한 3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피임이 됩니다. 그 기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약을 먹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굉장히 이거 성인 방송을 가고 있는데 자 수위 조절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까 얘기한데 있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처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에서는 그 혼전의 관계에 대해서 법으로 아예 못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관계를 만약에 맺었다면 책임져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혼전 순결 이래서 그거를 딱 규정화 시키는 것들은 되게 단편적이고 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국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레위기 같은 걸 쭉 보면 인간의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 실수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결혼을 못할 것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처녀를 꿰어서 그래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는 거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어떤 뭐 혼전 순결이다 어떤 그 행동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는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린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의 가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사랑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건 난 사랑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그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임을 왜 할까? 그러니까 아이가 생길까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곧 생명이지만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활은 즐기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피임을 하는 거거든요. 뭐 반대로 지금 당장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피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쭉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 정준영 그 동영상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혼전순결 뭐 그 영상 찍은 거 유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혼전순결은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는 좀 교회 사역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한 유명한 연예인 분이 네. 강연을 다니면서 또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혼전순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이 실제로 혼전순결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그것이 깨졌고, 근데 이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준영에 대한 어떠한 그런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몰카와 유출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만연하게 당연히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KBS에서 하는 그 제이 저널리즘인가? 네네. 그 프로에서 지난 주가 다뤘어요. 뭘 다뤘냐면 이 버닝썬 사태를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가십성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선정성으로 가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게 선정성으로 우리도 인식하고 잠깐만 생각을 그렇게 가버리면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아까 두 분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찍을 수 있냐? 아 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찍을 수 있냐? 죄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합의가 되면 아까 그냥 좀 재밌게 말한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 찍을까요? 아 또 그렇게 들어가면 좀 깊어지는데. 아 그래요? 아니요. 수위 그게 주실까요? 아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만약에 찍는 것이 어떤 그 마음에 진짜 변태적인 약간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의도적으로 찍는다면 그거는 범죄가 범죄라기보다는 이제 신학적 교회적으로 봤을 때 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두 분은 생각을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동영상 왜 찍을까요? 그 찍는 사람의 심리가 쾌락이겠죠. 쾌락. 어떤 쾌락? 그러니까 뭐에 대한 쾌락? 변태적인 성향이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그냥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할 때 우리의 표정이나 몸짓이 궁금할 수도 있고. 맞죠. 궁금증이 아닐까요? 궁금증? 그럴까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찍는 거 자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교감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감정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제 3집차에서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관음증의 한 부류라고 저는 봐요. 네. 관음증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남을 보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관음증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뭐 내가 모르잖아. 근데 그걸 찍어. 근데 대체적으로 볼 때 저는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죄성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협박이라든지 그 영상을 통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나중에 만약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아니 부부끼리 찍는 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동영상을 찍는 게 문제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뭐 공유한다? 부부들이 서로 그것을 이렇게 뭐 보고 그 둘이 합의했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그거를 괜찮은데 왜 찍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약간 성관계 쪽으로 가서 그러는데 신혼여행을 가면 그렇죠. 그 욕조에 있는 사진도 찍지 않나요?
왜 찍어요? 안 찍나 기념으로? 저는 안 욕조에 찍었는데. 그 거품이 막 풍성하게 있고 장미꽃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탕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안 찍나요? 왜 찍어요? 아니 그거 누가 찍는 사이에 누가 있어요? 찍는 사람 굉장히 많는데 그럼 안 찍나요? 그런 컨셉 사진도 이상한 많잖아요. 사람이네. 아 그래요? 보니까 굉장히 저는 찍지 않았어요. 시대대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잠깐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찍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찍어? 전도사들의 세상 엿보기 전세기. 예, 잠깐. 네. 잘못하면 광고 보고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걸 컨셉으로 찍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쌤이 말은 뭐 여행을 가서 찍는 거든 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추억? 그렇죠. 실제로 웨딩 촬영할 때 그런 컷도 있어요. 뭐 있긴 하죠. 욕조에 들어가서 마치 거품으로 보이진 않지만 다리가 나오기도 하고 상반신의 일부가 나와서 그런 모습을 찍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영상을 찍는 것도 생각이 중요하고 어디를 찍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곳만 집중적으로 찍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남기고 싶은 거냐. 말씀한 거에 저도 아까 동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몸을 찍고 이거 사실은 죄가 아니거든요. 네. 아름다운 행위고 서로 사랑을 확증하는 거고 우리가 보고 싶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네.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닌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놓고는 죄가 아닌데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찍은 사람도 그렇고 그것으로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질됐을 가능성이 엄청 농후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 그렇죠.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영상이 유출되는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핸드폰을 분실하는 경우 혹은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수리기사가 가져가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몰카들이 시중에 떠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약속이잖아요. 찍지만 우리만 보겠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죄성이니까. 이제 부패한 인간은 가능하지 않다. 네, 제 결론입니다. 그렇죠. 저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찍지 말자. 결론. 바로 지워도 되지 않을까. 근데 찍는 거가 죄인가? 오늘 들어가서 지우세요. 그렇게 하면 없어요. 매장 당합니다. 전도사들의 세상 엿보기. 전도사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 영상을 찍으면 안 되냐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만약에 동의했어. 뭐 찍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도 용납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악용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 욕조에서 뭐 그렇게 컨셉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악용되지는 않아요. 신혼여행 가고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가지고 뭐 사진을 추억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이 유출됐다고 악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뭐 죄성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욕정을 뭐 들쑤신다 이거는 아닌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악용될 요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지 자체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남자들끼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와이프한테 물어는 봤어요. 이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들 이야기는 달라요. 여자들은 그거 자체 찍는 거에 대한 어떤 수치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와이프가. 근데 남자들도 수치심 느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합의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무튼 제 아내의 이야기를 남자랑 틀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완전히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럼 합의하면 찍을 수 있겠지 뭐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자들끼리니까 이게 이상한 그 한쪽 방향의 시선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원래는 이제 상대편 이거는 사실상은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요 버닝썬이랑 정준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내랑 잠깐 이야기할 때 제 아내는 그 영상 자체 찍는 거는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지금 그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뉴스에 지금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얘기를 했다가 네.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나 이런 데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 왜 난리가 났냐 했을 때 여자들이 여대생들이라든지 여자들이 네. 여성은 피해자라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네. 몰카를 제외하고 합의해서 영상을 찍을 때 100%가 남자가 찍자고 할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그거는 두 사람의 네. 어떤 그런 거니까 굉장히 뭐랄까 뭐 이렇게 은밀한 어떤 그런 합의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건 이제 많이 이제 새길로 섰지만 이제 정준영 사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정준영은 동의하진 않았어요. 네. 동의하고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준영이 동의한 게 아니라 그 여성분, 그렇지, 상대 여성분이 동의하지 동의를 않았죠. 말이잖아요. 하고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정준영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가십거리였거든요. 그들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 그러니까 요즘 계속 등장하고 있는 시사 프로라든지 어떤 뉴스에서 등장하는 단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카르텔로 형성이 되어서 어떤 그 가십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분노하지 않는가. 카르텔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찾아보시고요. 동종 또는 유사 산업 분야에 뭐 결성되는 뭐 예, 그런 거죠. 기업.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누구죠? 그 웹하드 사장? 양진호. 양진호 사장. 회장 같은 경우도 뭐 그들만의 무슨 카르텔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무너지지 않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보통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의 이 대화 속에 이제 듣는 여성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건데 여자들의 느낌과 여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의해서 찍었냐 했을 때 정준영 사태만큼은 동의해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진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유출시켰을 때도 문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악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단합이라는 단어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단합이라는 것이 누구나 공평하게 다 단합하여져 있는 공동체들은 이익을 보는데 이 정준영은 이 몰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자분뿐만 아니라 정준영 그 자체도 그 영상 가운데 유출이 되었을 텐데 정준영은 왜 그런 것을 올렸을까? 근데 이제 본인이 찍었기 때문에 본인은 유출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본인을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과 그 여성이 관계라는 걸 찍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몰카라는 개념이 상대방이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모를 수가 있는. 여성분만 찍은 거예요? 그렇죠. 여성분만? 예.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 들고서.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서 찍은 거 몰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성분이 몰랐으면 몰카죠. 그 데카 아니야? 대놓고 찍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러니까 그 정준영 사태를 보면 좀 잘 좀 공부 좀 하고 오시지. 정준영 사태를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내용들 보면 동영상을 봤는데 이거 말고 가만히 있는 이런 사진 말고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에 취해서든 술에 취해서든 간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찍은 동영상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여성분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거 뭐 정준영도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그 여성만 대상으로 찍힌 그 동영상이 더 강하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더 많다는 건 그러면 정준영도 있긴 있다는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준영이 그러니까 안 찍어봐서 모르실 텐데, 네.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나올 때 혼자서 그걸 못 찍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구도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니 왜 저는 잘하시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면 그게 정준영이 찍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죠. 정준영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은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동영상이 어떤 건지는 대략적으로 이거 뭐지 그 함의 가운데 우리가 아니, 정준영이 찍었으니까 잡혀간 거 아니에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찍었으니까. 그래. 찍고 유출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자신의 핸드폰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드린 거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 여성 단체라든지 여성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네. 이거는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예전에 우리 굉장히 지금 발라드로 핫한 여 가수님이 동영상이 유출됐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실명 말하면 안 되나요? 누구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눈물의 회견을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사회 현상이 약간 남자와 여자가 좀 갈리는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있는데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모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한 것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 모 가수께서 네. 못 견디신 거죠. 그 당시 어떤 사회의 어떤 냉소적인 네네.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네. 유출되었을 때 그 쉽게 해서 마녀 사냥당하는. 네. 그 당시에 그런 사회의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사건이 동일하게 유출이 됐다면 그분을 위로하고 감싸는 분들이 정말 많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분을 감싸는 분들은 지인분들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그 문화를 보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발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때도 그 P2P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확산이 됐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그 영상이 찍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였어요. 사회 풍토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그런 혼전순결의 죄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이 중학교 때 일이었는데 불과 15년 정도 만에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만연하고 당연하게 된 이 세대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5년 뒤에는 영상을 찍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영상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다. 저는 오히려 더 반대로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여권이죠. 네. 여성들의 어떤 그 권익, 여권, 네.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취약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벽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모 가수가 당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녀 사냥을 당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들은 오히려 더 여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주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반대라고 저는 반대로 갈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의견들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견이 틀리니까. 의견이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딱 결정을 짓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 한 30분 동안 이 한 가지 주제로 지금 퍼졌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딱 이런 걸 딱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전순결. 네.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 문제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영상 찍는 거. 이것이 뭐 좋은가 안 좋은가 죄냐 아니냐. 여기서 명확하게 이거다. 딱 말해줄 수 그러니까 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왜냐면 여기서 합의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건 그쵸. 아니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각들이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우선 혼전순결은 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아담과 하와의 창조 질서부터. 근데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혼전순결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네네. 혼전 관계. 편집해요.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이 죄다.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이 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거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고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리 뭐 그래도 이제 이혼하지 말고 한 사람을 계속 살아라. 혹시라도 헤어지면 이혼하게 되면 그냥 혼자 살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성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혼전순결이 죄다. 이거는 그냥 명제지만 뭐 혼전순결이 무조건 죄다라기보다는 혼전순결이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혼전순결이 죄라고 정말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편집을 못 하잖아 이러면. 혼전순결이 죄가 아니죠. 혼전순결을 어기는 해야 게 되죠. 혼전순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혼전순결을 해야 된다 이 명제뿐만이 아니라 혼전순결을 안 하면서 벌어지는 파생되는 죄의 요소들이 너무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꼭 그것만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함으로써 벌어지는 파생되는 너무나 더 많은 죄악들,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죄에 휩싸이면 더 타락하기 때문에 딱 잘라야 된다 우리는. 그 다음에 영상 찍는 거. 영상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어서 보면 순수하게 영상 찍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타락한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좋게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악용될 여지가 많고 어떻게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혼해버리면 그게 또 남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 결론입니다. 유출도 그러면 당연히 찍지 않으면 그렇죠. 유출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선생님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억지로 쳤습니다. 편집점을 만드는 건가요? 다 통편집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와 지난 주에 받았던 질문이 고등학생과 청년한테 받았던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굉장히 저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갖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뻐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술을 마시면 어느 순간 내가 용감해져서 그 물건을 내가 갖고 와요. 아니 이건 경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왜 물건을 갖고 와? 아니 아니 누가 술 먹었다고 막 물건을 갖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면은 막
노래방 마이크도 갖고 오고 리모컨도 갖고 오고 그게 뭐 경험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정준영이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 영상을 안 찍었을 거고 유출도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전순결에는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의 파생이요. 비슷한 의미인데 술도 같은 의미인 거죠.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단 하나의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죄로 파생이 됐습니다. 이 세상도 아담이 뭐 선악과 먹은 죄 하나밖에 안 지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죄들이 파생되어서 가족끼리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절 보고 얘기해요. 네. 보면 안 되나요? 아니, 네. 아니 저는 거기에 뭐 크게 네. 동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쨌든 뭐. 어찌됐든 이 혼전순결도 저는 절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이 순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지키면 됩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영상 찍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찍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영상을 안 찍겠죠. 예. 영상을 못 찍겠죠. 그쵸? 안 찍는 것이 아니고. 예. 근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저보다는 조금 이제 크네요. 네, 진보적이에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 특히 이렇게 신혼 첫날 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바로 지워야 돼요. 있어 이거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꾸. 없지만 있어. 찍었으면 잘 관리를 하든가 못할 거 좀 지워라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신혼 첫날 밤. 그렇군요. 무슨 일이 네.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면 전도사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혼전순결은 사실 그거를 강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죄를 더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율법 규제가 아닌 저는 아까도 제 이야기의 주장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네. 혼인 전에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들이랑도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걸 너무 죄악시하기보다는 실수할 수 있으니 실수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좀 사실 요즘에 스포츠란도 그렇고 연애란도 그렇고 굉장히 혼전 임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자 일단은 그 논쟁은 다음번에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시됐던 게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 일어났던 그 여성들의 자살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좀 접근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라 무조건. 그렇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만 지면 되는 건가요? 결혼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닌 거죠. 그 부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고 네. 무거운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저도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너무 너 이건 죄야. 네.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만큼의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말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어의 견해는 이거예요. 영상 찍는 거 저는 그건 또 다른 관음증이다. 스스로에 대한 관음증 죄다. 이어서 그건 죄예요. 죄다.
남의 것을 보는 것도 죄지만 그것도 스스로에 대한 관음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 죄라고 생각을 하고 유출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악용될 요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은 사람, 거기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그 사람들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악용될 요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출을 시키는 것조차도 이거는 죄라고 하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버닝썬 사태인데요. 그럼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버닝썬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버닝썬 사태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광범위하고 네. 어디다가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그렇죠. 이제 다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쨌든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겠죠. 예. 이거는 진짜 디모데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에 네. 뭐 집합체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다. 버닝썬에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는데 그 보셨죠? 저는 못 봤어요. 일하느라. 그 버닝썬에 있는 메뉴판이 있는데 네. 최고 고급 메뉴가 이제 만수르 세트라 그래갖고 양주들을 많이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1억이래요. 1억. 1억이요? 예. 그런데 만수르 세트를 더블 만수르로 그러니까 두 개를 시켜서 먹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2억을 먹는 거예요. 그냥 한 팀이 와갖고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놀래요? 아무도 안 놀래네. 아니 너무 안 놀래니까 나. 아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전사님. 아니 우리 집 전세보다 네. 비싼 걸 하룻밤에 먹겠다는데 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굉장히 비싼 차를 샀을 때 저 사람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원짜리 차를 산 거다라는 것처럼 그것도 그들만의 세상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이지 않을까요? 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들이 버는 수익에 대한 거면 우리가 뭐 소주 한 잔 먹는 거와 별반 다를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버닝썬 사태가 그런 말세의 그런 돈에 대한 또 타락에 대한 모든 거의 집합체다. 네. 그러니까 뭐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징조 보여진 나타난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만연하다. 지금 이 시대 사조가. 그래서 결국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약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주의 세계관 또 포스트 모던 이런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모호해진 뭐 승리 사태나 뭐 정준영 사태나 다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 사사 시대 때처럼 뭐 하나님이 없을 때는 뭐 본인들이 법이 돼서 살아갔듯이 모호해진 그런 행태다.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이번 버닝썬 사태를. 저는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죠. 어이가 없네. 이 나온 이 베테랑. 네, 베테랑이죠. 네. 영화의 내용과 버닝썬의 내용이 너무 흡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흡사해요? 그 안 보셨어요, 베테랑? 봤죠. 어제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그 뭐지? 누구예요? 유아인이 맡은 그 재벌 3세가 노는 그쵸. 그 분위기죠. 그렇죠. 거기 이제 마약하고 2번 나와요. 그 분위기와 그 죄를 숨기는 여러 가지 방식, 협력하는 사람들의 직업 여러 가지들이 비슷해요. 비슷해 흘러가는데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짓밟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찰마저도 그것에 동조하기도 하고 그 자신이 믿는 그 선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선이 이겨요.
근데 이 버닝썬 베테랑인가 그 영화에서 네, 그렇죠. 선이 이기는데 이 베테랑을 비춰서 버닝썬을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착하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느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남들 하는 거 하지 않고 뭔가 손해보지만 나는 말씀을 쫓아 따라가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삶인데 이 버닝썬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반드시 선이 이겨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선이 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많은 보도자료에서 버닝썬을 건드리지만 굉장히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드시 선이 이겨야 됩니까? 성경은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결국 다스리고 멸망할 거라고 그렇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선이 이겨야죠. 이 사건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찰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고 국회의원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요, 안 되죠. 네. 이런 말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죄송하지만 선은 이길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는 악이 만연하고 결국 승리를 하는 것으로 역사가 종결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짓밟히는 상태로 끝난다. 순교자로서 구루토기아 같은 존재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그 탄핵부터 시작해서 선이 계속 이기고 있지 않나요? 선이 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탄핵 박근혜가 악인가요? 네, 맞아요. 그 상황,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사회가 선이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의가 지고 있었어요. 정의가 돈이라는 물질 앞에서 권력이라는 물질 그 심 앞에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의가 바로 서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짚고 넘어갈게. 정의라는 기준이 인간이 지어내는 정의와 선 이것이 지난번 말씀해 주셨듯이 시대와 환경과에 따라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변해요. 인간 그쵸? 세상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의 정의, 선을 논하기에는 그거는 참된 정의랑 선이 기준이 될 수 없다. 제 의견은. 아무튼 이 얘기가 굉장히 지금 다른 데로 흘렀는데. 근데 또 중요한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건 한데 그 버닝썬 사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일까를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버닝썬은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내용이라 저희가 뭐 어떻게 이걸 다 다루려면 우리 뭐 다른 프로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정해서 이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로 좀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버닝썬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까도 말했던 대로 이게 작은 게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 클럽에서 그냥 폭행당한 게 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무슨 고구마 그 줄기 캐듯이 이게 비엔나 소세지 이게 딸려오는 느낌으로 지금 뭐 계속 확장되는데 막 승리 그다음에 이제 정준영 사태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최종훈이라고 그 FT 아일랜드였나요? 하여튼 가수 전 근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죠. 다 이미 잊혀진 얘기인데 그것까지 끌려 들어오면서 이제 경찰 총경까지 연결돼서 어제는 또 그 대만의 무슨 삼합회예요, 뭐예요? 네, 삼합회. 그것까지 좀 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죄 짓고 살면 언젠가는
걸린다. 그러니까 이 다 지난 일이고 이거는 또 별개 얘기지만 장자연 사건도 지금 화두가 다시 됐는데 이게 10년 전 사건인데 그렇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갖고 연장해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또 화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걸리지 않았지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발을 뻗고 잘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조마조마할 거야 이게 진짜. 자기 이거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죄 짓지 말자. 그냥 떳떳하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는 좀 죄를 지면 차라리 벌을 받고, 왜냐하면 죄 덮으려고 또 죄를 짓잖아 사람들은. 그렇죠. 그럴 필요 없이 잘못하면 벌을 받고 그냥 깔끔하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뭐 행복하게 기독교인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사님은 어떻게? 지금 버니썬을 바라보면서 너무 커진 것 같아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핵심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런 잔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버니썬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 갑자기 그런 생각했어요. 갑자기 최종훈이 나왔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승리 이야기에서 전준영이 나왔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차태현이 나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뭔가 이 사건을 키우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키우다 보면 핵심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버니썬 사건을 방송에서 다루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핵심을 놓치거든요.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누구를 잡아야 하는가를 좀 핵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핵심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핵심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사람이겠죠. 뭐 그러겠죠. 이 배경 깔아주세요. 그거 수사반장. 그런 거 못 깔아요. 저작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 모임 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버니썬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게 생각나. 그 영화 아까 얘기했었던 베테랑 얘기하셨지만 저는 설국열차가 생각나서 결국에 사람이 인간적 방법으로 쭉 이렇게 높아지고 성장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쾌락으로 죄성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설국열차도 맨 마지막이 결국에는 성적인 거와 그 맞아요. 약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맞습니다.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정주현 사태를 또 뭐 버니썬 사태를 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그렇게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갖지 못했지만 못했을 뿐이지 우리도 결국에는 비슷한 어떤 행동의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자꾸 그 만수르 세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고 1억짜리 술을 먹을 수 있겠냐.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에게 만약에 100억 1000억의 돈이 있다면 저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죄성이 인간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들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에는
내 자신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좀 숙고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저는 버니썬 사건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니썬 사건과 정준영의 사건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버니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가를 본다면 이 정준영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그 신문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카톡은 안전하십니까? 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단톡방에는 정말 우리가 정준영을 욕하지만 그 대화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화만을 하고 있습니까가 본질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영상을 올리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거나 또 얼마 전에 어떤 한 대학교의 이야기처럼 신입생 사진을 올려놓고 평가를 한다거나 남자들끼리 뭐 이쁜 연예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쁜 친구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더 나아가서 차태현 씨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탁구 치면서 내기하기도 하고 뭐 사다리 타기로 뭐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로 여러 가지 내기를 하는데 그 금액이 문제였을까? 그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금액의 절반은 돌려줬고 절반은 그 1박 2일 팀에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정말 바로 서 있는가. 근데 버니썬은 다른 문제고 이 연예인들의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실상, 나의 어떠한 거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단톡방 얘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톡방이 있고 개인 톡방인데 개인 톡방에서는 막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단톡방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못 올리는데 이게 잘못 써갖고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이거를 잘못 단톡방에 올렸을 때 막 그런 경우 없나요? 없어요. 얼마 전에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갖고 없었거든요. 제가 개인 톡인지 알고 네. 개인에게 얘기를 한 건데 누르고 왔더니 단톡방인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단톡방에 올릴 정도의 내용이 아닌데 개인 톡을 할 정도인데 그걸 올렸을 때 무한함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야 이게 인간이 결국은 이런 것들 감추고 있는 것들 네. 그게 원래 내가 뭐 정상적이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면 올려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공개가 됐을 때 이미 뭔가 내 치부 뭔가 속에 있는 게 보여진 것 같은 이런 걸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들에게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우리가 그렇죠. 뭔가 감추고 있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 다만 그래서 그것이 죄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다 내재돼 있는 결국은 뭐 그런 문제로 또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단톡방 보고 네. 느꼈어요? 이거 잘못 올렸다? 네, 느꼈죠. 통문을 보고 창피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깨톡의 단점이 뭐냐면 생각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은 빠른 대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사람하고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카톡은 굉장히 빠른 대신 우리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누군가한테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쓸 때는 천천히 쓰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문장 가운데 오타가 없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금 카톡은 굉장히 빨리 대답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 답하고 그 답하다 보면은 질문하기 전에 답을 했는데 벌써 질문이 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굉장히 카톡은 빨라.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인 것 같아요. 나를 되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카톡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카톡이 다른 사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고 이상한 말이네 바로 공격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이것들 우리의 죄성을 또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카톡이 성공의 가도를 달린 건 바로 그렇죠. 그 스피드죠. 예, 스피드인데 참. 근데 사실 이번 사건도 카톡이 한몫했잖아요. 이게 다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카톡이 없었던 시대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났으니까 좋은 건가? 드러나니까 좋은 거 아닐까?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긴데 아무튼 그래서 버니선 사태에 어떻게 하냐고. 딴 얘기지. 아니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이 뭐였죠? 이거 밑에다가 자막으로 질문 넣어주세요. 아 질문을 까먹었어요. 노트북을 좀 보여줘야지. 질문이 뭐였어요? 그걸 나도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씀하시죠. 그래도 뭐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다들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각자 사역하시는 그 대상들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실 거지?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연결되는 얘기지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확실해요. 간단해요. 죄 짓지 말아라. 죄 지면 언젠간 들통나노. 봐 정준영 사태 봐. 이거 다 걸려.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걸려. 만약에 혹시 네가 안 걸려도 너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에서 행악한 모든 네가 했던 거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 결국은 걸린다. 근데 너 어떻게 죄 안 지을래? 예수 붙잡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시겠죠. 네. 천사님은?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차태현 씨에 대한 그게 이 사건이 이 골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봤던 댓글이 이런 댓글이었어요. 노래도 잘해, 연기 잘해, 가정에 충실해, 웃겨, 성실해, 착해, 막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댓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눌렀어요. 예.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골프 사건이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섰어요. 어떻게 차태현 맞아? 반반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몇 해 전에 그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까면 안 되는 사람 2명 있대요. 네. 유재석이랑 손석희. 근데 지금 손석희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되게 착하게 보이고 의인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반대로 나는 깨끗한가. 차태현을 우리가 욕하지만, 제가 차태현 얘기를 잠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한 청년이 고개를 도리도리 했어요. 굉장히 그 눈빛과 그 제스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차태현의 그런 행동 자체가.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만큼 깨끗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들을 이야기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버닝썬 사태에 차태현이 연루가 돼 있나요? 그게 정준영 씨의 그 카톡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카톡 내용 중에 이제 김준호 씨랑 1박 2일 팀에서 이렇게 내기 골프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차태현까지 온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고구마 줄기 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버닝썬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비겁할 수도 있는데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저는 아이들 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미 버닝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선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초반부의 선정성은 우리 전사님이 높이셨어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저는 이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는 제 구독자는 40대 이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렇군요. 뭐 어때요, 전사님도 말씀하셔야죠. 반복된 얘기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 버니성 사태를 보면서는 되게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권력의 속성 그리고 그 권력을 탐하는 인간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성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거라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남의 얘기는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교회에서 뭐 맡으신 부서 있어요? 뭐 특별히 없어요. 그 누가 전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한국 교회가 너무 침묵하고 있다는 생각은 너무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박 전사님은 종교와 정치에 대한 것들은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 정치와 결탁되는 거는 성도가 아니고 저는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정치와 분리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건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색깔 쉽게 말씀하세요. 진보. 진보적 색깔 띠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이 문제를 접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 인간의 죄성은 어디까지 해야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라 이게 드러나는 장면들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저들의 문제가 결국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죠. 나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있다면 나는 저러지 않을까? 전혀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기도인데. 사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부하면 죄를 짓고, 맞습니다. 딱 그냥 먹고 살 만큼 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자족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배워야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전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그 김세윤 교수가 쓴 책 내용 중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허함? 나는 이만큼 갖고 싶은데 난 저걸 다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그거를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냥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우리의 그 죄성과 탐욕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에 버니성 사태를 보면서 결국에는 인간과 사회는 얼마나 추악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걸로 결론을 우리가 일단은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일단 오늘 뭐 처음 했는데 어떠세요? 소감이나 하나씩 얘기할까요? 3분 남았습니다. 제가 뭐 재밌었습니다. 전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 거의 통짜로 나올까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좀 진짜 꾸며주세요. 좀 꾸밀 게 없어 지금. 좀 밑에 뭐 빵빵빵 나오고 그런 거 없어. 아니 얼굴 다 가리기로 해놓고는 뭐 자막이라도 뭐가 다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일단 뭐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뭐 유익한 시간은 앞으로도 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주제 같은 걸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선생님. 네,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주 동안 사실 이 생각을 못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적이 아니죠. 주님만 생각해. 굉장히 지금 아니 본인이 버닝썬 하자놓고 한 주 동안 좀 바빴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거 핵심과 진행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 자체만으로 저는 매우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평상시 목소리보다 조금 경직돼 있어요. 지금 이게 피곤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가 주는 뭔가 있죠. 있어요. 이게 있어요. 스튜디오 이게 지금 의자가 좀 불편합니다. 약간 목에 힘을 빼시고 자연스럽게 뭐 말씀하셔도 될 듯.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저의 얘기만이 나갈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주제를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공감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